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살기 위해 떠난 건지 도망친 건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떠난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겐 배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입니다. 지금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성공한 자영업자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책감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제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는지. 97년 전은 수도권 외곽의 중소도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장이었는데 직원 50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39살의 공장 사장이었고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부러워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50전에 은퇴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IMF.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받을 돈은 받지 못하는데 갚아야 할 돈은 쌓여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내 몰래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심지어 장인어른한테까지 손 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세금 고지서하고 대출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얼굴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함께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끝까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저는 결국 떠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버텨달라고. 돈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게 제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까지 몇 벌하고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통장에는 8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딱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공장 사장이었다는 것도, 빚쟁이라는 것도, 가족을 두고 떠난 남자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기차에서 내린 곳은 남부지방의 작은 관광도시였습니다. 바다가 가까웠고 횟집이랑 민박집이 많았습니다. 저는 역 근처 여인숙에서 하루 2만 원짜리 방을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그게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구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생선 상자 나르는 일, 횟집 주방 설거지, 건설 현장 막노동.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는데 그중 2만 원은 방값으로 나가고 나머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일이 없는 날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약국에서 파스만 사다 붙이고 버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질 않았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이 안 들어왔고 방값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 숙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숙 근처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허리 다치기 전에 가끔 거기서 김밥이랑 라면을 사 먹곤 했습니다. 주인이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며칠째 안 오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여인숙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방 앞에서 끙끙대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약국에 가서 진통제하고 파스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서은주 씨였습니다. 은주 씨는 저한테 당장 갈 데가 없으면 가게 뒤 창고에서 며칠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고라고 해봐야 라면 박스하고 김묶음이 쌓여있는 좁은 공간이었는데 그래도 비는 안 새고 난로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하고 재료 손질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은주 씨도 사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일찍 이혼하셨는데 전 남편이 사업한다면서 집문서까지 다 들고 나갔다더군요. 빚만 떠안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분식집을 차린 거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장 운영하다가 망한 것, 빚 때문에 가족 두고 내려온 것 다 털어놓았습니다. 은주 씨가 그러셨습니다. 여기 분식집은 한계가 있다고. 관광객들이 오는 동네인데 제대로 된 빵집이나 카페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예전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딴 적이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믿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건지, 한번 실패한 사람이 또 시작해서 될까 싶기도 했고. 그런데 은주 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패해봤으면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아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근처의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은주 씨가 모아둔 돈하고 제가 남은 돈 탈탈 털어서 겨우 보증금을 맞췄습니다. 오븐은 중고로 샀고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선반 달고 간판도 아는 분한테 싸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주 씨가 지었습니다. 해뜰빵집이라고요. 바다 보이는 동네에서 해 뜨는 거 보면서 빵 굽는 집이라고. 그렇게 시작한 가게가 처음에는 정말 안 됐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남은 빵은 우리 끼니로 먹었습니다. 치빵에 설탕 뿌려서 먹고 못난이 쿠키 우유에 찍어 먹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저는 낮에 전단지 돌리고 배달 다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그게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였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가게가 자리 잡으면 금방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믿어줬습니다. 힘들어도 알았다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하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됐고 한 달에 2-3번이 됐습니다. 바빠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전화하기가 점점 힘들었습니다. 아내 목소리를 들으면 죄책감이 밀려왔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작은애가 아빠 언제 오냐고 맨날 묻는다는 이야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당장 짐 싸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가봤자 다시 무너지는 모습만 보여주려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 조금만 더가 1년이 되고 2년이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이미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한테 돌아가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실패한 가장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여기서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와 가족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관광 시즌이 되면 줄을 서서 빵을 사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단골 손님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은주 씨가 만든 소금빵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러 먼 데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바다바람에 구운 빵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은주 씨 말로는 바닷가라서 공기 중 염분이 빵 맛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빚 갚는데 500만 원, 가족한테 보내는 돈 100만 원, 가게 운영비 빼고도 조금씩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년만 더 하면 빚 다 갚고 돌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빚이 줄어들면 가게를 확장하고 싶어졌고 확장하면 또 투자금이 필요했고 은주 씨는 사업에 욕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더 큰 가게로 옮기자고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거면 더 크게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우리는 관광지 메인 거리에 새 가게를 냈습니다. 평수가 3배로 늘었고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제대로 했습니다. 베이지색 타일의 원목 선반, 유리 진열장까지. 예쁜 빵집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인터넷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뜰 빵집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방송에 얼굴이 나가면 혹시 아는 사람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인들이 아니면 더 무서운 건 가족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가 이건 기회라고 했습니다. 방송 한번 타면 매출이 2~3배는 뛴다고. 여기서 더 커지려면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얼굴이 좀 나오면 어떤가 싶기도 했고 솔직히 그때는 가족들이 이 방송을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송이니까 수도권까지 송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촬영날 방송국 PD가 가게에 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가게 분위기 좋다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서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부부라고요? 저희 부부 아닌데요? 라는 말이 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분위기 깨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은주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고 PD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촬영 내내 PD는 우리를 부부로 대했습니다. 사장님,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빵집 차린 계기가 뭐예요? 서로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질문들에 은주 씨가 대답하고 저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가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건 다 사실이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가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손님이 2배로 늘었고 주말에는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방송 보고 왔다는 손님들이 저희한테 사진 찍자고 했고 부부가 함께 고생해서 성공했다며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찔렸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배우자가 있었으니까요. 수도권 어딘가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법적으로 여전히 제 아내인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요. 손님 응대하고 주문 밀리고 새 메뉴 개발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나긴 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방송 이후로 몇 번 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방송은 아니었지만
케이블 채널이나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마다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부로 소개됐고 저는 매번 정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촬영 전에 은주 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냐고. 은주 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오해를 안 풀었을 뿐이라고. 굳이 우리 사생활을 방송에서 다 밝힐 필요 있냐고. 저는 그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아니, 설득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전국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 유명한 맛집 프로그램이었는데 전국 팔도의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PD가 섭외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전국 방송이면 수도권에서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게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때쯤 저는 가족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조금만 더 하면서 벌써 7, 8년이 흘렀고 아내한테 전화하는 것도 두세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는 1년에 몇 번 들을까 말까였습니다. 촬영날 진행자가 가게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정말 다정하시네요. 부부가 함께 만든 빵이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게 방송을 탔습니다. 전국에. 그 방송이 나간 날 밤 저는 가게 정리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이걸 보면.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 닫고 정리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두세 달 만에 오는 전화였는데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이 시간에 왜 전화했지 싶어서 받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건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당신 방송에 나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알려줬다고. 텔레비전에 당신 남편 나온 것 같은데 맞냐고.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당신이더라고. 그런데 옆에 여자는 누구냐고. 그 여자가 왜 당신 배우자라고 나오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동업자라고 방송에서 오해한 거라고 그 말을 해야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거 맞냐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그냥 동업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이 안 산다고? 그럼 왜 방송에서 부부라고 나와? 왜 그걸 아무도 정정 안 해? 7년 동안 돈만 보내고 얼굴도 안 비치더니 거기서 다른 여자랑 부부 행세하면서 방송까지 나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고. 그래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그리고 방송에서 다른 여성을 배우자로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 여부를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혼이라니요. 저는 은주 씨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만 했지 한 집에 산 적도 없고
연인 관계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만 보면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이니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은주 씨한테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은주 씨도 당황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방송에서 오해한 거 내버려 둔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은주 씨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였습니다. 본인은 남의 가정 뺏은 적 없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빵집사 유부남이래, 본처 두고 다른 여자랑 산대. 악성 댓글이 달리고 별점 테러도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내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처가 쪽으로 전화했더니 장모님이 받으셨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위사위 하시면서 잘 대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큰애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들었대. 너네 아빠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옆에 여자 누구냐고. 그거 듣고 집에 와서 밥을 안 먹더라고. 그 말 듣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었다는 게, 저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는 게, 저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갔는데 아내 얼굴을 7년 만에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예전에는 통통했는데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라도 말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아내 쪽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7년간 혼자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으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 받았으며 정서적 지원은 전무했다고. 그리고 최근 방송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저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변호사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에서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일 뿐 실제로 동거 사실이나 내연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방송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부라고 소개되는 장면, 다정하게 웃는 장면, 함께 빵을 만드는 장면. 그걸 보는데 제가 봐도 부부처럼 보이더라고요.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사실혼이냐 아니냐를 놓고 몇 달을 다퉜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게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변호사 비용은 쌓여가고 은주 씨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또 저대로 억울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고요. 방송국에서 먼저 부부라고 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밤에 혼자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나? 처음에 부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방송 때도 정정할 수 있었잖아. 전국 방송 나갈 때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안 했잖아. 결국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이랑 죄책감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엉망이 됐습니다. 낮에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다가 밤에는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문자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떠난 건 정말 살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방송 나간 것도 순간의 판단 미스였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요. 그 한 줄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는 결론이 안 났고 재산 분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게는 아직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은주 씨와는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중입니다. 서로 원망은 없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요.
아이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됩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보냈는데 일십입니다. 큰애가 이제 20이 넘었는데 아버지 얼굴 보기 싫다고 했다더라고요. 처가 쪽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며칠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97년 IMF가 터졌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저는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빚쟁이한테 쫓기는 아빠를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돈 벌어서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허리 다쳐가며 일용직 뛰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게 만들고 매달 돈 붙이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젠가가 계속 멀어졌습니다. 가게가 커지면 돌아가야지. 빚 다 갚으면 돌아가야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돌아가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7년이 지났고 어느새 저는 돌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송에서 부부라고 소개됐을 때 정정하지 않은 건 솔직히 귀찮아서였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었고 어차피 지역 방송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전국 방송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가족이 보겠어?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묻고 싶습니다. 매달 돈 보내고 전화하고 나름대로 가장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7년 동안 보낸 돈이 그 시간 동안 흘린 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내는 저보고 다른 가정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주 씨는 동업자였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산 적도 없고 그런 관계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7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어쩌다 전화 한번 하고 그러다 텔레비전에서 다른 여자랑 부부로 나오는 걸 보면 그게 배신이 아니면 뭘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떠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족한테는 버림받은 시간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저한테는 생존이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배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다시 떠났을까? 아니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가족 곁에 남았을까? 그 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이해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도 있다는 걸.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고 완전한 가해자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